지금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와 계신데요. 여러 가지 현안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이 치러진 후에 저희하고는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2주가 지났으니까 네. 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여쭤보지는 않겠고, 다만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인수위 구성하면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이제 그 공무원 파견 받잖아요. 네, 네. 여가부 같은 경우 국장 2명, 과장 2명에서 4명을 그 추천을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받았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그거 사안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인수위에서 지금 뭐 사실 인수위가 많은 부처를 통할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우선순위라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고, 다만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약 중에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상 해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가부 폐지 의사의 재확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뭐 실시비비는 떠나서 네. 자 폐지하면 네. 대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구상이 거 여가부의 위상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가 사실 상시 업무가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여성 가족부잖아요. 예. 원래 여성부는 과거에 호주제 폐지라든지 구체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상시 업무가 있었다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제도적인 어떤 여성의 인권을 위한 그런 상시 업무는 지금 많이 이제 이미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부가 여성 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가족 업무, 소위 청소년 업무 이런 것까지 끌고 오면서 지금 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뭐가 되면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억지로 지금 여성 가족부의 가족 업무라고 둔 것이지 원래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보건복지의 일환으로 복지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건 보건복지부로 돌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원래 여성부에서 가족부는 복지에 해당하는 업무이고 예. 여성부라고 하는 것은 꼭 여성만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는 노동부가 사실 노동이라는 좁은 가치보다는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대변하는 게 옳다 보거든요. 이건 근데 개인적인 철학이고, 앞으로 정부 조직법에서 이런 어떤 좀 경계선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작은 부처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없고 심지어 세종시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다른 부처의 업무 연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폐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좀 확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성가족부는 없애되 네.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성평등부나 이런 식으로 개칭돼 가지고 다시 부처를 만들 거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닙니까? 저도 뭐 성평등 가족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런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그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명칭 변경 이런 것이 아니라 폐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확인한 사안이고, 이게 항상 이제 뭐 인수위라는 것이 거대 조직이고 또 당내에도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 들이대면 누군가는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당선인과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당의 주요 당직자에게서 다른 말이 나온 적은 없다라는 그러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부와 같은 명칭을 바꿔서 부채를 다시 두는 것도 아니고 1번, 그다음 2번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두는 것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업무와 가족부 이렇게 둘이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업무는 이제 사실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옳고, 여성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제도 개선보다 이제 인권 또는 캠페인의 업무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회로 그것이 아까 말했던 인권위원회가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은 인권위원회로 갈 것이고, 예. 또 우리나라의 성평등 문제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별도 위원회를 둘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성평등 문제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수치적 성평등 문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 평등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여성인 경찰관 문제에 있어서도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당시 어떤 대응이었냐면은 여성인 경찰관에 대해 가지고 체력 기준이나 이런 걸 완화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됐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성인 경찰관도 치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기나 아니면 진압 무기의 사용 같은 것을 좀 더 보편화하고 훈련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청에서 테이저건 훈련 같은 걸 강화시켰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수치적 성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할당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할당제도 필요하지 않나요? 수치적 성평등이 할당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이제 경쟁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요 관련 질문은 요걸로 좀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 뭐 속칭 이대녀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대선 후에도 민주당 당원 가입이 확 늘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이 아마 저희가 낼 수 있는 후보 중에서 여성표를 가장 공략하기 좋은 카드인 걸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굉장히 광풍이 불었음에도 네. 저희가 40% 득표했고 20대 성에서 네. 그 박영선 후보가 44%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뭐 여성의당 이런 군소규모의 그 페미니스트 정당들이 15%를 가져갔어요. 그때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당들이 했던 공약들을 보면은 보건소에 낙태약을 비치한다. 그리고 뭐 생리대 무상지급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남녀 50% 모든 직업에 할당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공약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미 4대 6의 구도였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20대 여성에서는 4대 6 정도의 표심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거에 그러면은 2020년 총선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뛰었던 2017년 대선, 18년 지선 이거에 비하면은 그때는 20대 여성표가 저희 당이 막 8%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꾸준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모두 절대평가로 하면 계속 그러니까 증가 추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저희가 20대, 30대 남성, 여성 모두 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뭐 가장 뜨거운 현안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걸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게 집무실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정부 조직과 더불어 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이 본인이 집정을 한 데 있어 가지고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조치들인데 보통 관례적으로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잘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의 논리는 안보 문제가 걸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이거 참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퇴임하시는 마당에 지적하고 싶진 않은데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보 공백 같은 얘기를 이런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고 그런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이전이라는 것이 딱 어떻게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하는 이사 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다.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그건 좀 갈라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발생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방안, 대처 태도 그거와 안보 시스템의 문제는 일단 별개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광화문 시대와 용산 시대는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약간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같이 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별개로 미군 기지가 이제 전부 다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지휘소가 이제 남태령 부근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는 한참부터 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안이 별도의 사안으로 이미 연구되던 사안이고 그리고 저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하겠다 했을 때 안보 공백 이전에 경호 공백 자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경호 문제 제기됐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럼 공약했던 것인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시설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참이 남태령 부근으로 이사하고 이런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설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보 공백과 지휘 공백 그리고 또 경호 공백의 문제가 덜한 장소를 고른 것이지 예전에 무턱대고 광화문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른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참 거기서 이제 입장차와 시각차가 참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갈린다는 점만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현실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는 군통수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국방부 합참에게
차려 움직이지 마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국방부랑 합참도. 그럼 이전 못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로 이전하려면 대통령 취임한 이후인데 어제 인수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면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통일동에서 그냥 직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당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 왜냐하면 그것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기 정부의 출범의 인수에 특히 인수위에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 보통 다른 나라는 트랜지션 커미티라고 하고 우리는 인수위라고 하는데 그 조직은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의 어쨌든 기획에 따라 가지고 전임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번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거 알고 예비비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럼 5월까지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쓰신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협조가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기지 않을 것이다. 통이동이라고 하는 그럼 다시 것은 그러니까 협상 타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협상 타결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정권 출범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법률 사항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근데? 인수위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수위법이 있는데 인수위법에 이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던데요. 인수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권력 이양을 위해서 협조할 사안에 대해 가지고 미리 대통령 경호실도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당선자 먼저 경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은 후임 대통령 국민에게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위주로 이제 많은 의사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넘어가죠.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있죠. 4월 1일까지 주소지 이전하면요. 아, 그래요? 혹시 유승민 전 대표 의향을 좀 타진해 보셨습니까? 저는 참 공명정대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개별 인사에 대해 제가 그런 연락을 안 합니다. 아, 안 합니까? 저 원래 그걸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설득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누가 설득하고 있는 겁니까? 유승민 대표 주변에 있는 이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예. 설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어떤 공직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고 저는 그건 아주 그 출마 선언 전에는 아주 그 고독하면서도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면 승리는 보장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저희가 당내에서 자체 조사나 이런 걸 돌려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돌려보지 않아. 근데 왜 경기도지사예요? 대구시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글쎄요. 저는 이제 항상 어려운 선거 또는 당이 또 중점을 두고 있는 선거에 출마해서 그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정당인들의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일종의 또 선당후사입니까? 저는 선당후사 그렇게 좋아한다는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이제 많은 정치를 해왔지만은 또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출신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또 올라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또 1,400만 가까운 인구를 가진 경기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지와 관계없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정당인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공천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있잖아요. 예. 공천할 때 전략공천도 있나요? 전략공천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경선은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경선과 그리고 우선공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천은 또 뭐예요? 우선공천은 예를 들어 경선을 하는데 네. 이 후보군이 간의 경쟁력이 월등히 차이 날 경우에 아, 축구에 비하면 이제 그 A 시드를 받는 이런 겁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나 이런 간략한 조사를 통해서 월등하게 조사 결과가 차이 나서 이 경선이라는 건 비용과 기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로 본선 대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이제 우선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략 공천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당내에 또 상당한 비중이 그러면 있고 우선 공천은 예를 들어서 그 예선이 1, 2, 3단계로 진행된다면 1, 2단계는 건너뛰고 마지막 3단계만 그러니까 임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뭐 거예요. 아니죠. 1단계에서 이미 2단계, 3단계 해볼 필요도 없다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길이 열려 있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그 선거에서 저희가 우선 추천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그 페널티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감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해서 보궐을 야기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지난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께서 두 가지 다 해당이라 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 더하기 해가지고 25% 감점을 때리는 방향으로 이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도한 게 혹시 맞습니까? 그건 오히려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다수결로 이제 표결을 거쳤고,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은 다수결 표결이라 그럼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아, 공관위 차원에서.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최고위에서 이런 조항들을 정했지만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공관위가 또 최고위 쪽에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논의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 말이 이번 주 중에 그 우리 그 이준석 대표가 직접 안철수 위원장 만나서 합당 문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바로 저희가 또 전략부총장을 임명했거든요. 어제 홍철호 전 의원인데 이분 중심으로 이제 합당 협상을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이 내부 사정이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에 안철수 대표랑 이태규 의원이 가 계시기 때문에 또 당에 남아 계신 최현숙 사무총장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만나자고 제가 우선 연락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답변 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실은 그 연락을 드리는 것을 어제 이제 한 분 통해서 연락드리고 오늘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합당이 이루어져서 그냥 단일 공천이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수위래 그 공천위를 그 중앙당에도 9명, 시도당별로도 9명 이렇게 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침을 정한 것이 공천관리위원회 중앙당도 그렇고 시도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측 인사를 2분 정도씩 편입할 수 있도록 합당 전에라도. 그래서 9명, 합당 전에라도 9명 중에서 2명을 국민의당 측 인사가 여성 1인, 청년 1인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두고 우리 당 측 인사를 구성해라라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